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아침 꼭 알고 갈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인양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앞쪽에 그 조종석 그리고 뒤쪽에 꼬리 부분이 잘려져 있는 처참한 모습으로 인양이 됐습니다. 네, 어제까지 시신 3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중에 한 구는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수색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기상 악화 때문에 수색 작업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수색 작업이 계속돼서 실종된 사람들 5분 꼭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서울의 대형 마트들도 지난 주말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꽉꽉 찼다고 하네요. 800마리의 한우를 최대 반값에 파는 66 코너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러고요. 자동차 업계도 이 할인 행사에 참여를 해서 많게 10%에서 15%까지 자동차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를 10에서 15%면 제법 많이 할인하는 건데 네. 온라인 쇼핑몰들도 수십만 가지 특가 상품 할인 쿠폰으로 많은 분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외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보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죠. 오늘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날씨까지 해서 오늘 아침에 꼭 알고 갔으면 하는 뉴스 먼저 짚어봤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법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죠. 법을 또 알아야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법 상식을 좀 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요. 알쏭달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또 몇 분이 나와 계세요.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김지한 기자, 개그맨 김영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참 어렵다라고 느끼기 마련인데요. 김영희 씨, 법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시죠? 너무 몰라서 사실 뭐 오늘 밤새야 되고요. 근데 제가 요즘 사실 악플보다 조금 더 무서운 게 약간 가장된 기사들, 네, 어떻게 보면은 악플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 때문에 이렇게 소가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할 돈은 없지만 변호사님 나와 계신 김에 소송 얘기를 좀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계속 나와주시면 네. 법에 대한 상식이 쑥쑥 올라가니까 공짜로 대처하는 올라가니까.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볼 게 요즘에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서 드시죠. 근데 배달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논란입니까? 네, 최근에 한 유명 배달 앱에서 자신이 그동안 주문한 총 금액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다들 좀 알아보셨나요? 얼마나 나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다른 어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 대충 봤더니 한 320만 어이구. 원 정도는. 아, 정말요? 저희는 회의하다가 많이 시켜 먹어요. 아. 많이 시켜 드시네.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전 사실 아직까지 그 번호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님들도 많이 시켜 드세요? 저도 영원입니다. 저도 시켜 먹는 것보다 직접 해 먹거나 직접 이제 가서 사 먹지 아직까지 배달앱 이용 안 하고 제가 있어요. 뭐가 되죠? 저 같은 경우에 배달 음식 좋아해서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100만 원. 근데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시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네. 그래도 아주 다들 정말 적게 나오신 편인데요. 이 개그우먼 이국주 씨 같은 네. 경우에는 2,200만 원. 뭐야? 우와. 2,200만 원 나왔고 네. 그리고 한 너튜브 먹방 VJ는요 배달 음식에만 무려 1억 7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1억 7천만 원 배달 음식을 먹었다고요? 뭐 거의 집 한 채 값인데요? 와. 맞습니다. 사실 저도 퇴근할 때 배달앱 사실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배달 음식은 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식점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점 총 매출이 한 107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배달 음식 시장의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로 네.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배달에 의한 매출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손님 음식에 손을 대는 일부 배달원들 문제인데요. 네. 최근에 이 양심 없는 배달원들이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한 손님이 치킨을 시켰는데 이 오토바이가 도착하는 소식에 밖을 내다봤더니 네. 배달원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허. 지금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걸 찍었네. 네, 찍어서 이렇게 네. 인터넷에 네. 올린 모습입니다. 예. 이거 들켰으니까 그렇지 사실 모르고 받았으면 손님은 누가 먹었던 걸 먹는 거잖아요. 어머. 그렇죠.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치킨을 내가 한 조각 덜 먹냐, 네. 더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열기 전에 뚜껑을 열어봤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지. 좀 불쾌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훔쳐먹기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같이 배달 온 그 콜라 뚜껑이 열려 있었다고 제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 근데 그거는 금방 표가 나는데 콜라 뚜껑 따서 그거 마시긴 하겠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콜라가 이 모양인데 사실 내 치킨에 무슨 해코지를 했을지 누가 알겠냐면서 이렇게 불쾌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배달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달원들이 자신들이 많이 이제 가는 이 SNS에 이 배달 음식 훔쳐먹기 방법을 공유한 건데요. 이런 걸 공유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건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보온통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네. 저기 한두 개씩 담아놓고 이 퇴근하고 집에서 저 보온통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데요. 아유, 저거는. 네, 맥주랑 먹으면 꿀맛이라고. 아니, 저 정도 가면 저거는 아니죠. 아니, 저는 뭐 한두 개 먹었다고 그래서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이렇게 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저 정도면. 근데 저도 저걸 봤거든요. 네. 네. 정말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싶었어. 맞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티나게 먹지 않는 법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글 내용을 보면 음식별로 난이도까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빼먹을 수 있는 음식, 쉽게 빼먹을 수 없는 음식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작성자는 굶지 말고 챙겨가면서 일하자. 챙겨 먹어가면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심지어 빼먹기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정말. 그럼 단계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충 이게 난이도가 나눠져 있는데 네. 난이도 하부터 소개를 드리자면은 탕수육, 순살치킨, 또 분식집 튀김, 와우, 네. 족발, 보쌈입니다. 이 음식들은 대충 빼먹고 갖다 줘도 티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초보들은 저 메뉴들로부터 천천히 시작해라 라고 또 이렇게 안내를 아니, 해놨다고 해요. 이건 뭐 그렇긴 하겠는데 진짜 네. 피곤 별로 안 나겠는데. 그죠. 손가락으로 좀 살짝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난이도 중입니다. 네. 뼈치킨, 피자, 응. 햄버거가 네. 있어요. 예. 뼈치킨은 날개, 다리는 네. 건들지 말기. 그럼 두 개. 네, 맞아요. 다른 부위 한두 개씩 빼먹으면 절대 모른다. 네. 또 피자는 레귤러 2조각 먹고 남은 6조각을 합쳐서 둥글게 만들어 놔요. 아, 그럼 표가 별로 안 난다? 네,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야, 진짜. 아니, 햄버거는 어떡하라는 거야? 햄버거는 햄버거가 정말 너무 애매해요. 그냥 이렇게 감자 하나 몇 개 빼먹는 개 거 아닌가? 꺼내 먹는 건가? 슬쩍 이렇게 좀
오셔서 뜯어 먹겠죠. 햄버거는 사실. 안 될 것 네. 같은데. 예. 아, 저는 와. 참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좀 황당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데 네. 지금 그럼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상이 먹기 있어요. 어려운 게? 네. 상중 하중의 상? 저는 햄버거가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상이 있습니다. 상 소개해 드릴게요. 네. 상은요. 떡볶이, 닭볶음탕, 네. 감자탕이에요. 탕. 네, 이게 요리죠. 국물 요리. 어떻게 아니 이건 수저를 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국물 요리는 뜨거워서 먹기 짜증난다. 네. 배달 장소 도착해서 대충 열어서 일회용 수저로 몇 번 떠먹고 네. 갖다 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뒀습니다. 야, 네. 저게 상이었어요? 몇 번 떠먹고 큰일이네. 가져다 준다. 예. 그러니까 한 끼 드시고 가져다 드리는 거죠. 예. 와, 이거 정말 너무한데요? 네. 아,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자꾸 뭐 시키고 독려하지 마라. 자꾸 빨리 가져오라 그러면 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네, 했었지만 이렇게 매뉴얼까지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내 음식에 내가 먹기도 전에 누가 먼저 손을 댄다 기분도 나쁘고 이건 내 재산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예. 화가 어때요? 좀 나는데? 이거는 뭐 절도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김영희 씨가 보기에는. 저는 이거는 명백한 네. 절도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음식도 제가 돈을 내고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져갔다면 그건 절도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허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백한 네.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요, 이 적발되면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중죄인데요. 네. 그렇지만 상법상 음식물의 경우에는 전달되기 전까지는 네. 업주의 소유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네. 배달 기사는 업주의 음식을 훔쳐먹는 아, 것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피해를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난 그거 아직- 내 음식인 줄 알았어. 집에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음식이 아니고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달 기사한테 직접 막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가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아니라 업주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보다는 업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주가 신고하게끔 하게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훔쳐먹는 걸 찍었잖아요. 찍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배달한 사람한테 막 따지고 싶거든요. 네네네. 뭐 느긋하게 이렇게 주인한테 그 업주에게 전화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저런 상황에서도 음식점, 업주의 음식이라는 거죠? 네, 상법상 음식물이 도착지에 도착을 한 경우에는 이제 네. 고객과 업주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뭐 도착하는데 훔쳐먹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런 경우에 아직 판례가 없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객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너무 지금 짜증이 치미는데 저는 배달 음식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네네. 그럼 제 음식을 좀 지키는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너무 이게 궁금한데. 네.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달 음식을 지킬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이 배달 음식 빼먹기 가이드를 방어하는 배달 음식 지키기 가이드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떻게 네. 지켜? 어떻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네. 이렇게 유명 초콜릿 아시죠? 야, 이거 못 네. 빼먹지 이렇게 하면. 유명 초콜릿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치킨을 포장해서 네. 박스에 넣으면 훔쳐 먹었을 때 딱 걸릴 수 예, 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아니, 이거는 사진까지 확실한데? 썼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교적 뭐 훔쳐먹기 좋은 순살 치킨이라든지 네. 이렇게 뭐 탕수육, 튀김 같은 건 가게에서 이렇게 직접 포장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저렇게 되면 저게 고난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배달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거여서 네. 사실 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는 보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근데 대신 그 배달 피해 안심 스티커라는 게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해당 스티커에는 이 깨끗한 뭐 배달 문화를 지향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이 음식의 주인은 고객님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객을 안심시키는 문구도 배달 음식 포장지에 이제 붙이고 있는데요. 음식 포장을 열면 이렇게 스티커가 찢어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객은 이 배달 음식이 없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 스티커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배달업계 전반에 어떤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 스티커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 네. 문제는 스티커 사용에 드는 비용을 이제 고객들한테 전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을 시켰을 때 스티커를 붙여서 주면 네. 500원을 추가한다든가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음식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배달시킬 때 요즘 배달앱을 통해서 하면 돈을 먼저 내지 않나? 돈을 먼저 내면 그게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업주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킨다. 근데 좀 불친절하다 보면 중국집에 바로 항의하면 이제 그게 시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배달기사분이 이 중국집 음식점에 직접 고용이 된 게 아니라 배달 업체를 통해서 이제 고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간접 고용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순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희한하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중국집에 뭘 배달을 하면 네. 거기에 배달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따로 계약이 돼 있어서 네. 여기도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이 연락해서 이 사람이 와서 간다. 그럼 주인도 통제를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을 늘고 있는데 네. 이제 배달원이 부족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새롭게 떠오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련된 게 이제 전투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투콜을 활용하면 점주들은 배달원을 고를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전투콜은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생소한데 그게 뭐예요? 네, 이게 전투콜이라는 게 배달원들끼리 이제 쓰는 전용 앱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점주가 예를 들어서 주문이 떠서 배달을 하겠다 이렇게 콜을 넣으면 네. 배달원들끼리 경쟁해서 노출된 주문을 먼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출된 주문을 잡으면 그 해당 주문에 대한 배달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저 이렇게 보시면 대리운전 될것 시스템이네. 네. 대리운전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맞습니다. 잡은 사람이 딱 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리운전, 뭐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쓰는 콜이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음식점 주인이 누가 내 음식을 배달할지 이게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음식을 배달하게 되는 구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 서로 모르고 그냥 배달만 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이 배달기사 한 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사람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는 통상 1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뭐 오토바이 유지 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숫자인데요. 음식점 입장에서는 이제 피크 타임이 아닌 시간에도 이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투콜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전투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사실 빨리 배달하면서 많이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횟수를 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달도 중요한데 이 배달이 왔을 때의 상태도 중요하거든요. 그 저도 가끔 시켜 먹어보면은 네. 특히 뭐 중식 같은 경우는 이게 퓨전 음식이 돼 있어요. 네. 콜라보 돼 있어가지고 다 섞여가지고 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그럼 될까요? 비빔밥 같은 경우 비벼줘 오겠네. 다 알아서 비벼서 와서 떠먹으면 그건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김영희 씨처럼 이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이 커지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통계를 찾아봤더니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를 찾아보니까 143건이었는데 네. 이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0.2%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네, 그만큼 소비자분들의 불만이 많이 늘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나 품질 관련 피해가 64건, 44.8%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 품질 피해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영희 씨처럼 이제 음식물에 뭐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좀 약간 보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신고가 19건. 그리고 음식을 먹은 뒤 뭐 구토나 설사, 복통 등의 이상 증세가 16건. 그리고 음식 상태 불만은 13건으로 20.3%였는데요. 그밖에 뭐 음식의 변질이라든지 불친절 등이 불만 사항으로 접수됐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음식점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물을 먹고 탈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를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들은 대부분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 같은 걸 받으실 수 있어서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았는데 당신만 탈이 났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좀 문제예요. 네. 이럴 때는 빨리 음식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보건소와 같은 관할 위생당국에 신고를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에 이상이 있다면 이제 신속히 보건소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치료를 받은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것들을 첨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하시면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빨리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 품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걱정은 주인과 배달해 주시는 분의 서로 신상을 모른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주부분 집에 혼자 계셨는데 배달기사분이 그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까지 발생하고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기사가 전자발찌까지 찬 전과자였거든요. 예. 근데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극히 일부분이긴 합니다. 대다수의 이제 기사님들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극히 일부분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상습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그리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 사람들,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일 못하게. 네, 택배기사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이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별도의 자격증이 취소가 되게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범죄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법적 근거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럼 법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보면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기관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배달 대행 업종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달 기사들은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거주하는 가정집에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잖아요. 네. 이 배달 대행업을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배달 대행업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 기사들의 어떤 신분이나 안전관리가 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 규정 같은 게 이제 마련되니까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좀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가구가 많아지고 배달 음식이라는 게 기다리다가 띵동띵동 배달 왔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가서 왔어요! 이러고 문 확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 거고 저희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배달 기사들이 더 많은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들어 놓는다고 늘 여기서 건전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말고 꼭 한두 명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배달 관련해서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훈훈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1억 2천만 원이 떨어졌다. 어떨 것 같으세요? 아우, 너무 고맙지. 무조건 제 거예요. 제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갑자기 떨어지니까 예. 바로는 못 쓸 것 같아. 한 일주일 있다가 조금씩 쓸 것 같아. 쓰긴 쓰시는데. 쓰긴 써야죠. 근데 하늘에서 1억 2천이 떨어지면 네. 죽어. 큰일 나. 아, 맞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그렇죠. 무겁겠어. 그래도 뭐 날리면서 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제 누구나 이렇게 횡재했다 싶을 건데 사실 길을 지나가다가 뭐 100원짜리 동전만 봐도 사실 예.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줍고도 주인에게 돌려준 양심적인 택시기사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억 2천이면 또 거의 집값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돌려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이 60살 이준영 씨인데요.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쯤에 한 60대 후반 여성분을 택시에 태웠는데 그 여성분이 내리고 나서 뒷좌석을 봤더니 가방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금 1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님은 때마침 가방 안에 휴대전화도 있었대요. 네.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바로 파출소에 이 가방을 인계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제가 주인이면 택시기사님 업고 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네. 사실 근데 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는 큰 돈이거든요. 네. 이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하셨는지. 네, 이 여성분이 이사를 하려고 마련했던 목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은데 반대로 봤을 때는 그 택시 기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게 이제 1억 2천 정도 되면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찾아서 주면 네. 고마우니까 살해를 좀 하지 않았을까요? 해야겠죠. 네. 만약에 좀 약간 이거 내가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갖고 마음도 불편하겠죠. 나중에 걸리면 형사처벌도 받고 돈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착한 마음으로 내가 돌려줘야지 하면 마음도 편하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유신윤법에 의하면은 그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그러니까 5에서 20% 사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건도 돌려주고 착한 일도 하시고 보상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1억 2천만 원이면 제가 좀 수가 빨라요. 네. 20%면은 2,400만 원 그렇지.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건데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안 받으셨대요? 네, 굉장히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 살해금을 거절을 하신 건데 만약에 법적인 분쟁이 생긴다면 이건 또 문제가 좀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이 법을 보면서도 좀 이상한 게 법에서는 좀 명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5%면 5%, 20% 20%인데 왜 하필 5에서 20% 사이인가? 그거는 이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합의가 됩니다. 뭐 한 10% 내외에서 합의가 되는데 부득이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착한 일을 하자고 하는데 재판까지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억 2천을 돌려줬으니까 이게 미담이 됐는데 만약에 안 돌려줬다. 이러면 이게 또 법적인 책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양심 카메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길거리에서 실제로 돈을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영희의 양심 카메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길거리에 10,000원을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경찰서 바로 앞이에요. 네, 아유 아주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네. 바로 앞에 많은 게 대놓고 떨어져 떨어져야죠. 있는데. 발견했어요, 지금? 네. 멈칫하죠. 아니, 저는 죽지. 야, 저는 저건 주워. 네. 보통은 발로 한번 쓱 밟고 슬슬 끌고 가기도 하는데 근데 전화를 아무도 없고 차만 한 대 지나가요. 네. 근데 또 많이들 또 지나가시죠. 이제 또 커플 사람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얼른 주우셨어. 네. 바로 주워서 바로 지나가십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10,000원. 아, 지나갔다. 누가 흘렸겠다 이런 거지. 네. 큰 돈도 아니고 10,000원인데 이 돈을 그냥 주워서 가져가면 그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자세히는 모르고요. 근데 일단 주인 없는 돈을 주웠다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가 있어갖고 갖다 줘야 되나라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긴 했지만 우선 이 10,000원짜리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 애매해가지고 우선 손에 이렇게 쥐고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관련 법률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좀 저런 마음이 들거든요. 애매해서 그냥 가져갔다. 누구나.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니까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바로 경찰서 앞인데도 불구하고 주워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경찰서 앞은 아니었지만 이거를 주인이 없는데도 누군지 모르는데 가져가는 게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횡재했다 싶겠지만 그쵸.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람 입장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피와 땀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거든요. 네. 그 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버리지 않는 이상 버렸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버린 게 아니라 분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제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실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습득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돼서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울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방금 양심 카메라를 보시면 너무 적진 않아요, 10,000원이. 네, 네. 근데 좀 단위가 좀 적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냥 가져가셨네요. 그러니까 네. 저게 이제 거액이면은 네. 응? 앞에 저 파출소도 경찰서도 있었으니까 있고, 네. 갖다 줬을 텐데 이거 누가 그냥 흘린 것 같거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지. 근데 안 되는 저희가 안 되는 거죠. 촬영 후에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네. 여쭤봤더니 유독 전날
예, 그랬던 분들이 좀 있었던 거고 평소에는 이 분실물이나 돈을 주어서 가져다 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아, 그래요? 네, 또 심지어 어린이들이 예. 500원, 100원 이렇게 떨어진 동전을 가져다가 이거 찾아달라고 갖다 주는 그런 귀여운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찾아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엽고 기특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으로 네. 지갑을 찾아줬더니 네. 주인이 내 지갑에 돈이 더 있었는데 내 돈 어디 갔냐고 우리가 적반하장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서 법적 다툼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네. 그러니까요. 그거 찾아줬더니. 맞아. 예? 그래서 제가 이 실제로 있었던 사연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겪은 사연인데 네. 그분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지갑을 주었는데 안에 신분증과 각종 카드 등 중요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해 주인에게 찾아줬는데요. 좋은 일을 했다며 스스로 뿌듯해했는데 갑자기 또 지갑 분실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사표를 하려고 그러나 반가웠는데 이건 무슨 적반하장. 원래는 78만 원 현금이 있었으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한순간 저도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78만 원이 사라졌는데 이제 주워준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와, 근데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도 지갑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드려야 되니까 그 명함이 있길래 글로 전화드려서 지갑을 찾아드렸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네. 근데 제 연락처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10,000원이 빈다. 제가 약간 훔칠 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10,000원이 빈다 이러면서 아 그냥 그거 사례비로 칠게요. 어머. 이게 뭔가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쁘지. 좋은 일하고도 하루 종일 기분 상했네. 사례비로 하기엔 내 손에 10,000원은 없고 약간 제가 찝찝하게 좀 손해된 것 같고 이런 네. 것 때문에 좀 오해를 샀던 경우도 있어서 불쾌했어요. 이 경우는 진짜 기분 나쁜 경우를 당하셨는데 아까 그 78만 원, 그러니까 지갑의 현찰이 통째로 없어졌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 미리 줍든지 아니면 슬쩍 해서 그 던져 그쵸. 현찰만 지갑만. 갖고 지갑을 던져놓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또 한번 해보게 되고. 네. 그죠?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갑을 주워서 발견했을 당시의 상태로 그대로 갖다 준 경우에 사실 그 사람이 없어진 돈이 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선의로 이렇게 돈을 찾아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사연에 있던 분처럼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면서 내가 주운 상태 그대로 물건을 갖다 줬다. 이거를 좀 당당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훔쳐가지 않았다고 내가 나를 입증해야 되네요. 증명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도 사실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갑이 딱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지지 말고 거기 있는 관리자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본인이 이렇게 주우려고 하면은 죽기 전에 친구한테 잠깐 이 상황만 찍는 거죠.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면은 나중에 이런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습득한 때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경찰서에 그걸 갖다 줬다고 하면 요거는 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럴 경우에는 물건을 주었을 당시에 CCTV라든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그대로 그 물건을 갖다 줬다. 내가 그 물건을 가져갈 의사, 그러니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실물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또 판넬을 준비를 했죠. 네, 옆에 딱 판넬이 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OX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MC 네. 김영희 씨 잘 맞춰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뭐 줘요? 번째로 맞춤 뭐 줘? 맞추면 박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쳐주시는 거죠? 응원과 열화와 같은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자 이게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누군가 실수로 내 통장에 돈을 잘못 입금했다. 이 경우에 내가 써도 된다면 O. 이거는 네, 안 돌려줘야지 X. 이거 안 돼. 아니, X죠. 우리를 네. 바보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되죠.
네, 좀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정답은 X고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법에서도 공짜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 내 통장에 이렇게 돈을 입금해서 내가 만약에 쓰면은 그걸 횡령죄라고 해요. 네.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반환하지 않고 그걸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신고를 하시거나 이제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좌번호 절대로. 잘 보고 이체해야겠다. 예. 네. 예. 그 은행에 신고하면 돼요, 은행에. 은행에. 잘못 이체됐다고.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누군가 예전에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이 홧김에 옥상에서 돈을 뿌렸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지나가던 분들이 그 돈을 다 주워간 적이 네. 있어요. 네. 자, 이 경우에 돈을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다. 그러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야, 아니다. 이건 그 사람이 뿌린 거니까 뭐 내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난 그냥. 저도 X. 그래, 그 사람이 뿌렸잖아요. 뿌리는데 뭐 내 거지. 그럼 그 뭐. 버린 건데. 세 분이서 서로 눈치를 보시면서 계속 똑같은 걸 좀 드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답변해 주시죠. 네, 다 잘 맞추셨습니다. 맞아? X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뿌린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내가 돈을 가져가라 이런 의도, 그러니까 소유를 포기할 어떤 의사로 돈을 뿌렸다고 하면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흘린 돈을 주워가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부싸움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남편분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부의 재산은 공동 소유인데 부인께서 예를 들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네, 금전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뿌린 경우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그 돈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3번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이거 누구나 사실 많이 겪는 일인데요.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지 가게를 갔는데 점원이 실수로 거스름 돈을 잘못 거슬러 줬습니다. 네. 근데 이때 가지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요, 이거 가지고 가면 법에 어긋난다 생각되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다. 이거 X 아니야? X? 저는 O. 네, 네. 잘못한 건데 나중에 이렇게 다 정산해 보면 나오거든 이런 게. 근데 뭐 저는 제가 알고 그렇게 받은 건 아니니까 그냥 맞아요. 받자마자 갔으면 O가 아닐까 하긴 싶어요. 그냥 누울 수도 있거든요. 이 계산 안 해보고. 네, 네. 나도 그냥 가져갈래. 집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못 들어있을 수도 있고. 네네. 네, 어떻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0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거스름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냈는데 5,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5만 원을 딱 받았다. 그거는. 그 순간에 알고서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가져갔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도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알겠다. 그러면 네.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우 실수거든요. 사기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반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세 분이 너무 잘 맞추시니까 좀 어렵게 내보겠습니다. 예. 자, 길을 가다가 고장나서 세워진 자동차를 봤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가져가면 절도죄일까요? 아니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요? 절도죄면 O,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절도. 저도 절도. 자동차인데. 이거는 거의 훔쳐간 건데요. 자동차. 저는 X. X? 네. 점유 이탈물. 횡령죄다. 네. 어. 그냥 조금 오래 좀 지켜보는 거죠, 그 차를. 네. 네. 그런데 또 사람이 안 나타나고 계속 고장난 상태에서 계속 있다. 그 X 같은데. 네. 네. 정답은요? 정답은 O, 절도죄입니다. 절도. 고장나서 길에 세워진 자동차가 있으면 왠지 주인이 버리고 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져가도 될 것 같고 그런 기분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인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길에 세워진 자동차를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도죄는요,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자동차라고 길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냥 막 가져가셨다간 정말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OX 퀴즈를 통해서 정말 자세히 한번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좀 마음 상해하시면서 그러니까 잊어버리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돈과 물건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장소가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하철인데 네. 이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잃어버리는 돈이 2017년 기준으로 3년간 13억이었다고. 그래요? 네. 13억이요? 근데 금액도 놀라운데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13억이 나온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서 돌려준 돈이 13억이었다고 네. 합니다. 야, 이거 감동이네. 네, 이 중 85%는 다행히 주인이 다 찾아가셨다고. 아, 그래요? 오. 다 찾아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또 나머지 15%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네. 결국은 주인이 찾아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분실물은 서울교통공사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로 이제 인계를 하고요. 이후 9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로 기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찾는 방법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이게 로스트 112라고 해서 네. 유실물 취급 기간에 접수된 분실물을 언제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사이트로 마련을 해 놓은 네. 건데요. 직접 유실물도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지하철을 포함해서 이 시스템에 접수된 유실물의 최근 3년간 평균 반환율은 59%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던 41%의 국민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스트 112에 들어가시면 잃어버린 돈과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로스트 112 기억하십시오. 네. 국내의 경우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분 좋게 해외여행 갔는데 여행 가서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여행 갈 때 해외 여행자 보험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이렇게 분실할 경우는 그 외국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난 신고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귀국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항에서 이 수화물 분실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항에서 수화물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화물 인수증을 해당 항공사에 일단 제시를 하시고요. 분실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짐을 공항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면 항공사에서 배상해 주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해외에서 여행하다가 달러나 돈 잃어버리거나 뭐 이랬을 때는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그 소매치기를 잡으면 다행인데 많이 못 잡았다 할 경우에는 그거를 국내에서 보상 청구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뭐 여행할 때 이제 먹을 돈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외 송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제외 공간이나 영사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신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네. 하시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데요. 모든 카드사의 경우에는 요즘에 분실 신고 센터를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분실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용 정지를 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해외에 있어서 이런 신고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찾지 않으려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도 있죠. 네. 진짜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좀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안 지키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권이나 기중품 같은 경우에는 호텔 프런트에 맡기거나 객실 금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실 때는 그날 사용할 현금만 가지고 다니시고요. 현금은 되도록이면 가방, 호주머니, 지갑 등에 나눠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 네. 이 지갑도 보통 뒷주머니에 많이 넣으시는데 뒷주머니가 아니라 안쪽 주머니나 그리고 외투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화물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일행이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좋고 되도록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내 소중한 돈이잖아요. 분실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또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점 더 돌려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엔 도처에 CCTV입니다. 그거 나 잃어버렸어. 이거 추적 들어가? 이러면 다 잡아요. 특히나 그 저 현금 인출기 있죠. 네, 네. 거기는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저 고가의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물건을 놓고 갔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근데 아이들이 혹시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고하면 그런 쪽은 진짜 다 잡힙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그럼 경찰서 가야 되니까요.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두면 그 사람이 나 이거 어디다 잃어버렸지? 다시 이러고 가보죠. 생각을 네. 더듬어서 그걸 가봐요. 그럼 가져가니까 그러면 그냥
그 경찰서 갖다 주기 귀찮으시면 그냥 거기다 두시면 돼요. 네. 절대로 남의 거, 내 거 아닌 거 손대시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 하나 얘기해도 네. 돼요? 저 로스트 112처럼 네. 그 약간 잠수탄 남자친구 있죠. 찾는 그 어플이나 이런 기능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은 애들 많아요. 네, 그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예. 아이고, 아마 지난 주말에도 단풍 보느라고 산에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산행하면서 다른 분들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점은 좀 주의하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산에 가시면 사실 또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식당도 많이 가시고 그 중에서 많이 드시는 게 아마 막걸리이실 텐데 이렇게 또 한 잔, 두 잔 이렇게 드시다 보면 네. 또 취하시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 산은 좀 위험한 장소가 많기 때문에 술을 드신 상태에서 산행을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음주운전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단속반들도 전국 각지의 유명 산을 돌면서 많은 분들에게 주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아주 그냥 펴놓고 드시네. 어머. 어머. 저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막걸리 병이 또 쌓이고요. 그리고 요즘엔 저거 단속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저런 일이 많다는 거죠. 약간 숨어서 드실 곳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저게 위험해서 그래요. 저게 그냥 진짜, 아니, 뭐 요즘에는 산에서 한 잔도 안 되지만 저게 한 잔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거든. 네. 굉장히 위험하죠. 예. 오. 저 산에 가다 다치면 큰일 나죠. 예전에는 그냥 막 마셨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한 잔 하고 또 오는 뭐 정상주라고 그래서 그 맛이 있잖아 뭐 이랬는데 네. 위험하니까 내려가다 다치는 경우도 많고 말이죠. 예.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어기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6년 동안 뭐 국립공원 뭐 이런 게 뭐 몇 건이나 되고 이랬다면서요. 네, 6년 동안 국립공원 음주 사건이 64건이었는데 네. 그중에 사망 사건도 10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산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음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죠? 이 음주행위가 금지된 곳은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 지정된 구역에서의 음주는 이제 적발되면 이제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요. 1차 적발 시에는 5만 원, 재차 이제 적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건강을 찾으려고 등산을 가는데 이렇게 이제 음주를 하시면 건강을 해할 수 있으니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걸리 한 잔이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지를 오늘 알게 됐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 되게 암벽을 타거나 또 암벽을 타고 등산할 때 이런 안전시설 같은 게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또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만약에 사고 장소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이 하자가 있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고 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한 지역이 뭐 등산객들이 자유롭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산길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된 시설물의 하자나 뭐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개인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산에 갈 때는 안전장구 같은 거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을산 해저물면 바로 추워져요. 그러니까 보온 장비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산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산에 가서 물론 정상에 올라가면 한잔 하시고 싶으시죠. 근데 그거 안 되는 이유는 내려갈 때 그렇게 사고가 많거든요. 제가 이게 자꾸 잔소리하는 거라서 죄송한데 다 내려온 다음에 밑에 가서 그냥 오늘 산행이 즐거웠어 하고 막걸리 한 잔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산에서는 위험하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는 거니까 그건 서로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고 네. 산에서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막걸리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마주하고 올 때 술 냄새가 푹 나요. 그래요? 올라가면서 좀 인상 찌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건 서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한 잔 다 같이 하고 그냥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아유, 계시잖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산 주변에서 음주 단속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이러면 걸렸어가 아니고요.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나 때문에 또 다칠 다른 분도 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거 단속한 교통 경찰분한테 나중에 바카스라도 사다 주셔야 됩니다. 그거 죽을 거 살린 거예요. 죽을 거. 그러니까요. 진짜 그 정도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맞아. 네. 자, 음주 운전 얘기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자동차 관련 얘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까지 설명을 충실히 해주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 함께 보시죠. 난폭운전, 보복운전, 저건 정말 그 음주운전에 버금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위험한 건데 그걸 아직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정말 무서운데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러 좀 부딪혀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다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위협하면서 보복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관련 내용 말씀드리면서 우선 블랙박스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소형 SUV 차량이 이 우회전하는 트럭을 피해 차선을 바꾸는데요. 네. 옆 차선에서 달리던 수입 차량 앞으로 이렇게 끼어들었는데 이 잠시 후 수입차가 속도를 내더니 소형 SUV와 저렇게 일부러 부딪힙니다. 이거예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가 났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화가 난 모습에 아이고. 저렇게 보복운전으로 접촉 사고 자체를 내는 모습인데요. 오른쪽 뭐라 그래요? 저거 분리대를 툭툭 하고 올라갈 뻔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앞을 가로막았다고 이렇게 네. 불만을 품고 사고를 낸 건데 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고 당한 차가 저렇게 튕겨 나갔잖아요. 예, 네. 이 튕겨 나가면서 옆에 있던 도로변에서 일하던 70대 여성을 쳤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도로 막이 있으면 여기로 툭 올라가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던 분을 또 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이 팔과 다리가 골절돼서 네.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저거는 처벌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책임은 져야죠, 누가. 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네. 되는데 이 적반하장으로 이 수입차 운전자가 네. 처음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참. 그래서 자신의 차량 뒷범퍼가 부서진 걸 이렇게 보이면서 저 소형 SUV 운전자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다. 네. 나도 이렇게 피해자다. 이렇게 해서 이 소형 SUV 운전자가 좀 억울한 상황에 있었는데 네. 다행히 경찰이 뒤따르던 다른 차량 블랙박스, 방금 보신 네. 그 영상의 블랙박스를 예. 보고 이 보복운전을 했다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운전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네, 구속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잘 찾아냈네. 어떻게 다른 차 이렇게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고, 저는 그게 신기해요. 이게 그냥 고정식 CCTV가 네. 아니네요. 네. 달리는 뒤에 있는 차에서 그 차량에서 네. 블랙박스를 그렇죠, 찾아낸 블랙박스. 거잖아. 네. 요즘에는 그 CCTV에 네.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능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그 차를 지나가던 추적하는구나. 시간대에 예, 뒤에 왔던 차량과 추적을 해서 뭐 연락을 해서 블랙박스를 네, 얻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그렇군요. 하는군요. 네. 그래도 이 경우는 뒤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네, 네. 왜냐하면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근절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네. 법으로 처벌을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그리고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모로 좀 복잡한 경우인데요. 유형에 따라서 뭐 특수폭행, 네. 그리고 특수협박, 특수상해, 그리고 특수재물 손괴죄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법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중에서 특수폭행과 특수재물 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네. 그리고 특수협박은 좀 더 심해지는데요.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방금 저희 영상 보셨잖아요. 네네. 영상은 특수 상해를 입힌 경우인데 네네. 이 특수 상해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아니 지금 법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네. 그 보복 운전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가 이렇게 보복 운전을 당하는 경우가 50.3%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무리하게 끼어들기가 거의 보복 운전의 절반을 유발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놀랬다 이거지. 되는데요. 내가 네, 놀랬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아까는 고속도로는 아니었잖아요. 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끼어들기로 인한 보복 운전이 일어나면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고속도로인데. 합차 앞에 뭐가 있나요? 지금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이 블랙박스가 달려있던 게 고속버스입니다. 네. 네. 승객 45명을 태우고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앞에서 네. 갑자기 끼어들죠. 화물차가 끼어들기를 네. 시도를 네. 하는 건데요. 네. 경적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차로로 돌아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뭐야 이건? 그 앞에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맞습니다. 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계속 뒤쫓아오다가 네. 끼어들기를 시도하고 네. 했는데 이게 거의 2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게 처음에 끼어들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위협을 했던 거네요. 방향 지시등으로 위협을 네. 하고 2분 동안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네. 결국은 중앙분리대와 버스를 들이받은 뒤에 방금 보신 것처럼 넘어진 겁니다. 어머. 이게 버스 화물차였고. 앞유리창이 깨진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버스는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아니 버스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을 텐데 네. 그 앞에 탑차 운전자도 다쳤을 것 같고 이거 뒤집어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뒤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다쳤을 것 같은데요. 네. 45명이나 됐어요. 네, 아, 그래요? 5명이나 타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이고 이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도 크게 다쳤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화물차 운전자에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버스 기사는 앞을 잘 보고 운전하라고 신호를 이렇게 보냈는데 네. 이 화물차 운전자는 그 말을 자신에게 하는 욕설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에 화가 나서 끼어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나도 모르게 욱하는 순간들이 있고요. 욱해서 이렇게 사고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맞아요. 문제점이에요. 네. 근데 이 보복 운전의 유형이 갈수록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차도 아니고 구급차가 보복 운전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급차 가고 있네요, 앞에. 네, 늦은 밤에 이제 승객을 태운 택시 옆으로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이렇게 따라 붙는데요. 예. 택시의 진로를 이렇게 방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가더니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하는데요. 왔어요? 택시가 멈춰서자 이 사설 구급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네. 조수석 문을 열고 어머, 저렇게 다짜고짜 욕설까지 퍼부었는데요. 네. 결국 구급차 운전자는 적발돼서 특수 협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니 저거 다른 차도 아니고 구급차가 또 저랬다니까. 네, 충격인데요. 어? 저렇게 보복 운전을 했다니까 더 놀랍네요. 좀 약간 많이 예. 황당한 예. 경우인데요. 저 구급차 운전자가 이제 박 씨인데 예. 이 응급 환자 후송 호출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상황이었는데 택시 기사가 자기 앞에 끼어드니까 이제 화가 났던 겁니다. 네. 화가 나니까 이 다른 응급 환자는 다른 구급차 운전자에게 맡기고 저렇게 내려서 택시 기자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이 보복 운전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일도 하지 않고 네. 보복 운전을 한 거죠. 환자가 타고 있는데 저랬단 말이에요? 아니, 환자를 태우러 가던 태우러 길이었는데. 아니 태우러 가는 길도 그래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일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환자 빨리 태우고 가야 되는 거잖아. 네. 야, 저건 너무했다. 아, 정말 날이 갈수록 보복 운전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처와 예방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는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 등 필수입니다. 사실 당연한 건데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사실 깜짝 놀래요. 그냥 네. 막 들어오면. 깜짝 놀라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걸 안 지키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가 나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실 때는 이렇게 옆으로 끼어든다 이런 표시로 방향 지시 등을 켜셔야 하는데요. 그럼. 이거는 도로규칙 준수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이 법을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블랙박스에 찍혔을 때는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꼭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깜빡 있잖아요. 뒷차에 양보를 받았다거나 본의 아니게 방향 지시 등을 켜지 못하고 끼어들었을 때 미안하다라는 뒷차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 매너도 꼭 좀 지켜주셔야 그럼 될 것 비상등 같아요. 한번 눌러줘야죠. 네. 괜히 기분 좋게 되잖아요. 네, 네. 양보해준 느낌 나고. 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상향등은 아. 신중하게입니다. 아, 상향등 때문에 또 다툼 많이 일어나죠. 저거 밤에 진짜 네. 눈부시거든요. 이쪽으로. 그렇죠. 이 마주오는 차가 이 상향 전조등이라든지 이 쌍라이트를 켜고 와서 순식간에 이렇게 그럼. 눈이 부셔서 네. 좀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시선이 갑자기 멀어지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향등, 점등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세 볼까요? 번째는 이중 주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는 중립입니다. 네. 네, 당연히 요즘에 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중 주차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는 반드시 풀고 네. 이중 주차를 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좀 이중 주차 때문에 불편이 생기면 이게 또 보복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거 정말 네. 난감하거든요. 그쵸. 아침에 바삐 와야 되는데 이래놓고 열쇠도 차도 안 밀리고. 네. 아우, 그리고 답답하죠. 이건 평지하셔야 된다는 거.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평지만 가능하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최대한 경적은 네. 자제하기. 네. 본인이 누를 때는 네. 작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듣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들리거든요. 네. 이건 또 다른 분들의 화를 유발해서 또 보복 운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빵 해요. 비키라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죠. 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한번 마지막은 보겠습니다. 급제동, 급감속하지 않기입니다. 보통 뒤따라오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와야 되는데 이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급제동을 하면 이건 또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급제동, 급감속은 삼가셔야겠습니다. 예. 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요. 화났을 때 운전대 잡지 않기. 맞아요. 특히 부부싸움하고 운전하지 않기. 이거 꼭 이게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워. 맞아요. 화났다고 거기다가 막 화풀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운전대 그럴 땐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쌀쌀했는데 일교차가 오늘도 크게 난다고 그러니까요. 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많았어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